많이 기다렸죠? 아마 오늘 뉴스 나올 거예요. 여주 저 입구에 중부 내륙 사고 났다고 아마. 야, 1시간 있었네, 1시간. 꼴 때리네. 자, 91페이지 봐요. 자, 지역권 하겠습니다. 지역권 이런 겁니다, 봐요. 자, 이렇게 맹지가 있다. 어떻게 한다고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합니다. 이때 여기 편익 주면 성역지, 받으면 요역지. 요역지가 가지는 게 여기 지역권, 지역권. 그래서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한다. 여기 지역권입니다. 그때 밑에 통행 1번 봐요. 판례 1번 봐요. 통행 지역권을 시효시하겠답니다. 칠판. 요 지역권, 통행 지역권. 자, 이거 갑토지고 을토지를 하죠. 을토지 요역지 주인이 요 통행 지역권을 시효시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되고 표현돼 돼야 돼. 그럼 이 지역권을 시효시해 갈 수 있어. 20년 동안. 자, 그때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성격에 입은 손해를 보상. 자, 그러면 여자가 이 요역지 주인이야. 요역지가 지역권 취득한단 말이야. 성역지 주인에게 손해 보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죠. 작년, 저작년.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남기시면 자, 93페이지 봐요. 그 위에 조문 봐요. 294조가 있습니다. 박스에. 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됩니다. 245조가 시효취득입니다. 옆에. 그래서 지역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뭐가 가능하다?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자, 한 장 넘겨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판례들은 별로 없고, 자, 그렇게 해서 지역권 판례는 별로 없습니다. 자, 넘겨요. 자, 96페이지 이제 전세권 해보겠습니다. 전세권 이런 겁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있어요. 주인입니다. 전세권자가 있는데 일단 뭐 줘야 된다고요? 전세금이 성립요소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가 용이 물건이에요. 그리고 전세금을 나중에 우선 변제받아요. 여기 무슨 물건이라고요? 담보 물건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 물건인 동시에 담보 물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전세권을 내려면 세 가지. 전세금, 물론 이제 설정 계약 해야 되겠지. 합의.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해야 되나 돼. 등기까지. 요 세 가지가 되어야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자, 그럼 이 전세권과 임대차는 뭐가 차이다? 등기. 전세권은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하면 임대차입니다. 자, 그럴 때, 자, 판례 1번 봐요. 자, 요겁니다. 이 전세금이 성립 요소인데, 이 전세금을 그럼 뭐예요? 전세권자가 현실적으로 줘야 돼.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어, 없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거 1번은. 그래서 봐요. 전세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줄 거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법정계시입니다. 칠판. 그럼 전세권은 기간이 존속 기간이 몇 정하면 약정을 하면 몇 년이 될까요? 최장은 몇 년? 10년. 토지든 건물이든. 최단이 몇 년이에요? 토지는 없고 건물에만 몇 년? 1년. 전세권 이야기다. 주택 산 거 아니야? 임대차 아니래도. 다시. 전세권은 존속기간 최장 몇 년이다? 10년. 최단은 어디에 넣고? 토지에 넣고 건물에만 몇 년? 1년. 또 건물에만 무슨 갱신? 법정갱신이 있는 거. 법정갱신 요거. 그럼 법정갱신 뜻이 뭐예요?
연장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연장되는 거야. 거기 법정개신입니다. 다시 법정개신 뜻이 뭐라고요? 연장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전세권에서는 건물만 법정개신이 된다 알아야 되고, 그럼 법정개신이 되면 법정 글자 등하면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대항력이 있습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전세권 법정개신은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줄 등기 없이도 찾았어요?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대항력이 있다. 급할래요. 다시 법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이것뿐만 아니고 법정갱신뿐만 아니고 법정지상권, 관서보상 법정지상권 다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3번 타이틀이 뭐예요? 3번 타이틀 전세. 그럼 누가 바뀐 거예요? 7번 전세권 설정자가 갑이고 전세권자가 을이다. 누가 바뀌었다는 거야?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타이틀이 설정자가 바뀌잖아. 주인이 이리 바뀐 거란 말이야. 이 병으로 새로운 주인이야. 그럼 옛날 주인은 벗어나고 새로운 주인하고 전세권자 관계가 유지된다. 고팔례입니다. 봐요.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구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 구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잖아. 그 전세권자와 사이에 성립한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를 직접 당사에 되어 전세권을 소멸한다면 전세권자에 대해서 설정자 지위에서 전세권 발행 의무를 진다. 누가 진다고? 새로운 주인이 집니다. 누구는 벗어나요? 옛날 주인인 전세권 설정자는 벗어납니다. 보기 돼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칠판. 만일에 전세권자가 바뀌면 정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주인이 바뀌었고 이게 아니고 이제 전세권자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벗어나고 당연히 옛날 주인하고 새로운 전세권자가 되는 거야. 둘 다 바뀌면 어떻게 돼요? 주인도 바뀌고 전세권자도 바뀌면 바뀐 놈끼리.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가는 여자 안 잡고 오는 여자 안 막는다. 이게 이거예요. 옛날 사람 끝났고 새로운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주인이 바뀌든 전세권자가 바뀌든 똑같다. 그 다음 4번 타이틀이 뭐예요? 자 이제 봐요. 칠판. 자 여기 한번 적을까요? 이제 전세권이 이제 소멸된답니다. 봐요. 전세권 설정자하고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이 소멸되면 자 이제 첫 번째 전세권자는 요렇게 무엇을 돌려줘야 돼? 받았던 전세금은 요것만 발행하면 돼요. 전세권자는 두 가지 해야 돼. 하나가 뭐야? 목적물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돼. 여기 동시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래 그 판례가 이거 아닙니까? 이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했지만 말소 등기 서류 줬어 안 줬어? 안 주면 이 주인은 전세금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찾았어요? 무엇을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전세금 말소 등기에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설정자는 전세금 발행을 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이자도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된다. 이자 상당도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동시행입니다. 자, 그 다음 경매 청구. 자, 요거예요. 누가 경매를 집어넣는다는 거야? 자,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아까 해야 될 일 뭐라고? 목적물하고 말소등기 서류를 하고 전세금 안 주면 경매 집어넣을까? 안 하고 할까? 하고 합니다. 하고. 그래서 전세권자는 쉽게 말해서
목적물 인도하고 말소 등기 서류를 교부해 줘야 된다는 것은 방을 뺀다는 거야, 안 빼고 한다는 거야? 뱅 빠고 방을 빼고 그래도 전세가 안 주면 경매 집어넣어요. 그겁니다. 그래봐요.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목적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자, 두 가지죠. 목적물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를 주고 이행정을 완료하여 설정자를 어디에 빠뜨려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세권자가 경매 집어넣을 때는 방 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방 빼고 한다고 무슨 말이야? 방을 뺀다는 게 목적물을 넘겨준다 이 말이잖아. 근데 나중에 주택, 상가 임차인, 주택, 임대차, 상가 그때 임차인은 경매 집어넣을 때는 판결 받아야 됩니다. 바로 전세권자들은 경매 못 넣어. 판결을 받아서 경매 집어넣을 때 그때는 방 빼 안 빼? 안 뺍니다. 보기 달라요. 그래서 주택과 상가에 있는 임차인이 더 강하다. 전세권자는 방 빼고 경매, 주택 상가는 안 빼고 경매 이렇게 돼요. 꼭 정해야 돼요. 넘어갑니다. 6번 타이틀이 뭐예요? 그 타이틀이 이 말입니다. 절판. 이 전세권 가지고 갑이 거린데 전세권 가지고 이 병이라는 놈에게 돈 빌리고 저당을 설정했다 이 말인 거야. 이게 먼저. 그럼 병은 돈 빌려주고 전세권을 잡은 거야. 전세권을 저당 잡을 때도. 자, 그럴 때 기간이 끝났답니다. 자, 기간이 끝나면 봐요. 전세권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에는 행사해서는 안 되고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주인에게 뭐 받아? 전세금 받잖아.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 해야 된다? 압류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전세권 자체는 행사할 수 없고 전세금 반환 청구에 가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6번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을 실행할 수는 없게 되고 찾았어요? 그럼 전세권 반환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또는 제3자가 전세권 반환 채권에 대해서 실시한 강제집행 정에서 배당 요구하는 방법으로 자신 권리를 행사해야지 전세권 자체는 안 된다. 이유가 뭐다? 존속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을 소멸한다 보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가라. 어디 가라고? 전세금 반환 채권입니다. 자, 7번 타이틀이 뭐예요? 분리양도 금지되어 있네. 뭐가 뭐? 7번 요겁니다.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 요 두 개, 요 두 가지를 분리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전세권자가 가지는 전세권하고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봐요. 그래서 전세권은 존속시키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금 분리 확정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 찾았어요? 자, 그럼 거기 적어봐요. 예외 적어요. 존속기간 만료 적어요. 합의 해지 적어요. 다시 뭐 적었다? 존속기간 만료 합의 해지. 하나 더 특약 조건. 특약 가로 열고 조건으로 조건 가로 닫고. 그 세 가지는 분리양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분리양도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뭐다? 예외적으로 존속기간이 끝났다. 합의를 해지했다. 그 다음 뭐? 특약 조건부로. 그때 가능합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원칙은 분리양도하지 못한다. 분리양도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뭐라고? 존속기간이 끝났다. 합의 해지했다. 특약 가로 열고 조건으로. 그럴 때는 가능하다. 8번 타이틀이 뭐예요? 아까 그 위에 6번하고 8번 똑같습니다. 6번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가로 열고 적극되어 있으면 판례에서는 인정이고
긍정이고 소극되어 있으면 부정 이런 겁니다. 자, 6번과 8번 똑같으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 자, 그래서 한 7개 정도 빨리 기억하시고 넘겨요. 자, 98페이지. 맨 위에 6번 봐, 6번. 6번 뭐라 되어 있어요? 6번. 찾았어요? 그럼 빨리 해봐요. 자, 1번입니다. 아까 여기 봐요. 전세권자가 경매 집어넣을 때는 뭐하고 해야 된다고? 방을 빼고 해야 된다. 그 생각하시고 이제 일부의 전세권을 취득 현재야. 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는 어디서 받아요? 전부에 받습니다. 변제는 1층은 주인이 살고 2층만 여기에만 전세권 한 거예요. 1층. 그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전세권자는 전세금 우선 변제는 어디서 받아요? 전부에 받아요. 1층까지 합해서 받아. 근데 이 전세권자가 아까 경매집을 넣을 수 있잖아. 경매를 청구할 때는 경매권은 나머지 부분은 안 됩니다. 1층 안 된다는 거야. 전부 안 된다는 거야, 다른 말로. 그러면 그 일부만 경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일부가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경매되고 그 일부가 독립이 없으면 일부조차도 경매가 안 돼요. 나머지는 당연히 경매 안 되고 그 일부 2층만 경매 집어넣으려면 독립이 있어요. 구분 소유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독립이 있다는 것은 건물에서는 독립이 있다는 것은 구분 소유권입니다. 그럼 그 일부가 독립이 없으면 일부 2층조차도 경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경매는 어찌 보면 사실상 힘들어요. 나머지는 당연히 안 되고. 근데 우선 변제는 전부에 받습니다. 이게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입니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다시 우선 변제는 어떻게 받는다? 전부에 대해서 받는다. 근데 경매는 당연히 1층 나머지는 지어야 되고 그 일부인 2층만 해야 되는데 2층도 뭐가 있어야 된다? 독립이 있어야 되지. 없으면 2층조차도 일부도 안 된다. 경매가. 오감기. 그 다음 5판례도 한번 기억하시고 자, 다른 거 똑같습니다. 자, 99페이지, 100페이지 가봐요. 맨 위에 나와 있네요. 100페이지 3번 봐요. 3번. 맨 위에 3번. 장래채권, 잔재전세권이 장래전세권부터 한번 읽어봐요. 그렇죠. 조건을 아까 여러분 전세권과 전세금 발행 채권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했잖아. 존속기간 만료, 합의 해지, 특약이 가르고 조건이라 했잖아. 이처럼 조건부를 할 수 있는 거야. 3개 넘어갑니다. 확인 한번 하시면 되고. 그 100페이지 마지막 그 1번 읽어봐요. 마지막에 1번. 전세권자가. 그래서 밑에 해설 한번 읽어봐요. 해설. 원상복구 약정 줄 거 봐. 임대차도 적어. 그럼 임차인이 원상복구 약정하면 비용상한 청구권 포기가 되잖아. 필요비 유익비. 그래서 유치권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구하기를 약정하면 이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획득되기 때문에 이때 채권이 존재하므로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도 똑같다. 원상복구 약정이 들어가면 비용상한 채권 가지고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차도 적으시고 시험은 임대차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마지막에 6번 한번 읽어봐요.
주장할 수 있고, 아까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했고, 아까도 마지막에 봐요. 그럼 법정에 있으면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1년이야 2년에 정함이 없는 거야.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야? 약정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아까 지었나? 전세권에서 최다는 건물에 1년 토지 없고 건물에만 법정갱신된다 했잖아. 그러면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그 기간은 몇 년 간다고? 1년 아니면 정함이 없다. 둘 중에 하나다. 1년이야 정함이 없다야. 정함이 없답니다. 1년 아니에요. 골 때립니다. 어떤 거는 법정갱신되면 1년은 상가 건물이 1년 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법정갱신되면 몇 년? 1년. 주택은 2년이래 2년. 근데 전세권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임대차도 기간이 정함이 없습니다. 몇 군데 나오는데 네 군데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이 기간이 달라.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한번 찾아드릴까요? 자, 전세권은 뭐라고? 기간은 정함이 없다. 찾았어요? 자,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가 어디 있어요? 물으면 자, 순서로 하면 여기 뭐가 나오는지 거기 먼저 나와 있네요. 자, 요 주택이 먼저 나와 있네. 주택 임대차 갑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법정갱신이 된다. 자, 151페이지. 맨 위에 6조 보여요? 6조? 뭐 해설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조문에서 봐요. 조문 파악해서 2번 봐요. 법정갱신 가르고 묵시적 갱신. 151페이지 맨 위에 6조의 그 조문 파악의 2번.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 취급되도록 최단적인 존속기간 몇 년이다? 2년으로 간주됩니다. 2년이야 2년. 자, 이제 상가 갑니다.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입니다. 1년. 상가는 몇 년? 저 상가도 존속기간 계약갱신 요구 빼고 법정갱신 어디 갔노? 169 아이고 168도 없고 하여튼 상가는 몇 년? 상가는 최단 1년입니다. 법정갱신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임대차 갑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어디 있어요? 물으면 쭉 넘겨야 돼요. 마지막 쯤에 있겠네. 국제의 견제 363페이지. 자, 좋은 파악 봐요. 좋은 파악 639조 하단에 363페이지에 찾았어요? 자, 1번 법정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기간이 약정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지. 전세권하고 임대차는 법정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야. 근데 주택은 몇 년? 상가는 1년. 아, 특별법에만 최단 2년 1년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주택 상가가 특별법이잖아. 그래서 전세권하고 임대차는 기간이 정함이 없답니다. 그런 것도 헷갈리고 잘 몰라요. 다시 돌아와요. 자, 그래서 6번 됐고 이제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뭐 똑같습니다.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똑같은 거. 판례 없고 똑같은 판례고 이라고 불가항력 105페이지 마지막에 2번 설명했잖아요. 105페이지 마지막에 정답 해설에 105에 부분 전세가 일부 전세 아닙니까? 자, 나머지 부분에서는 경매할 수 없고 분할이 불가능하면 전액 경매할 수 없다. 이거 할까 봐 이거. 일부 부분 전세가 일부야. 일부의 전세권은 나머지 안 되고 일부가 뭐 독립이 없다면 당연히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거기 105페이지 마지막에 정답 해설이 이렇게 있잖아. 저 설명한 거.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 하면 됩니다. 그래 전세권도 판례는 아까 했던 거하고 거의 다고 다른 건 다 내용입니다. 내용. 자, 그 다음에 유치권 가봅니다. 유치권은 판례가 보면 107에서 109, 이야, 15개, 6개 있습니다. 찾았어요? 칠판 봐요. 자, 유치권 뜻이 뭐였어요? 점유하면서 인도가 전입니까? 뭐 했을 때? 자,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자동차를 뭐 한다고? 자동차를 수리하면 뭐가 생겨? 수리비 채권. 건물을 지으면 공사비 채권. 뭐 리모델링 채권. 아까 비용 상환 채권 비용. 이런 거 가지고 안 주면 뭐 한다고? 요 물건들을 유치권입니다. 유치라는 것은 뜻이 뭐다? 점유하면서 인도가 전입니다. 누구예요? 여기 유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치권자 하면 공사업자, 수리업자 생각해야겠죠. 카센터 주인이 유치권자다. 자, 여러분이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 안 주면 요 카센터 주인이 유치권 들어갑니다. 점유하면서 인도거죠. 자, 그러면 1번. 그럼 요거 1번 요 판례입니다. 어려워해봐요. 칠판. 그러면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것은 이 점유는 대부분 무슨 점유라고? 자기가 직접 점유합니다. 무슨 점유 된다고? 간접 점유 된단 말이야. 근데 간접 점유 되려면 봐봐요. 이제 자동차를 점유하다가 다른 사 C 제3자 요자가 자동차를 빌린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를 하고 자기는 간접 점유 요 형태가 돼야지. 여기서 누가 채무자입니까? A가 자동차 수리 맡긴 채무자입니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고 자기가 간접 점유하는 요거는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점유 상실로 봅니다. 제3자를 직접을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이 돼야지. 채무자를 직접 했다는 것은 점유를 넘겨줬다 보는 거야. 그래서 봐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가 없으나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는 유치권 요건 점유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를 제3자를 직접 점유를 해야 돼. 채무자를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이야. 그러면 가능하다. 채무자가 직접 한다는 것은 점유 상실로 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인데 그 점유는 조금 전에 무슨 점유도 되고 직접도 되고 간접도 된다. 그 다음 2번 물건 일부도 분할하다면 유치권이 가능하다. 3번이 뭐예요? 손해소 채무를 이행하자 봤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도 뭐가 가능하다? 유치권이 된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적으면 되겠네. 칠판. 수리비, 공사비, 비용,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 이런 채권 가지고 안 주면 유치권 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이 뭐예요?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손해가 생기잖아. 그거 가지고 유치권 한다는 거예요. 자, 4번에 누구 소유? 자, 이겁니다.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계약이라 불러 우리는? 도급계약. 그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수급인이 이제 일하는 사람이야. 노가다, 공사업자. 그럼 도급인은 뭐 해야 돼? 돈 줘야 돼. 공사비 줘야 된단 말이야. 요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 도급계약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완성했다. 그럼 공사비가 이러면 1억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해도 그 소유권을 누게 돼. 도급인 소유가 되는 게 대부분이야. 누구 소유가 된다고? 도급인. 그러니까 수급인 쪽에서는 공사비 안 주면 뭐 하는 거야? 이걸 유치권 더 가는 거야. 그래서 공사비 받기 위해서 수급인이 만다고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 소유가 된다면 여기 어떻게 된다? 자기 거니까 공사비 안 줘도 유치권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은 타 물건입니다. 자기 부동산, 자기 물건에 유치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에 어떨 때 수급인 소유가 됩니까? 하면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완성했다. 요 글자가 차야 돼, 두 개. 다시 누구? 수급인을 어떻게 했다고?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다. 요래 돼야 돼. 다시 누가? 수급인. 요래 돼야 돼. 그럼 수급인 소유입니다. 요때는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4번에서 자, 우측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찾으세요? 첫 번째 나오잖아. 그럼 수급인 소유가 되니까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글자가 없으면 유치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럼 대부분 재료를 누가 됩니까? 도급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 1억짜리 공사다. 그럼 첫 번째 수급인이 일하기 전에 계약금 30% 받아요. 자립하고 합해서. 그 자료는 대부분 도급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급인은 총 공사비가 1억이면 일부는 수급인이 이미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경매가 나와서 이 건물이. 그러면 이 수급인은 유치권 주장하면서 1억이라 주장합니다. 실제는 받았어, 안 받았어? 이 도급 계약서에는 벌써 1억 돼 있지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가 나오면 유치권자 금액이 커요. 생각보다. 저렇게 크나? 무슨 공사한테 저러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풀려 있는 것도 많습니다. 어차피 수급이 못 받은 돈 뭐 1억이라 하는 거지 뭐. 왜? 도급 계약서 1억 돼 있잖아. 그래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경매를 우리가 경매를 받으면 수급인 유치권자고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당신 좀 돈 안 받았나? 받았다며. 알아보니까 이렇게 거짓말 아니 먼저 질 던져야 돼. 그럼 수급이 저기 도급이라고 연락했나? 이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채권을 좀 깎아도 되는 거야. 유치권이 들어왔을 때. 수급인데 그것도 알고도 그래 하는 거고. 그래 되는 거야. 어쨌든 수급인 소유가 되면 유치권이 안 된다는 거. 자료와 노력이 나와야 돼. 자, 5번이 타이틀이 뭐예요? 채권과 점유와는 관련성을 요한다 안 한다? 그 어려운 판례인데 쭉 한번 읽어봐요. 자, 그래서 판례에 하면 채권과 목적물 점유 사이에는 관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7편 봐요. 원래 유치권이 되려면 그 목적물과 이 채권은 뭐가 있어야 돼요? 관련성, 연관성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유치권이 안 되는 거야. 목적물로부터 채권이 생겨야 된다면 대부분 이렇게 생겨. 아까 저기 봐요. 이 자동차를 수리하니까 뭐가 생겨? 수리비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 결련성이 있어도 그때 유치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다이때는 뭐예요? 채권은 맞는데 앞에 목적물이야, 목적물 점유야. 목적물의 점유야, 점유. 요것과 채권은 결련성을 요한다 안 한다?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해도 유치권이 되고, 반대로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는 나중에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물인지 목적물의 점유인지 잘 봐야 돼요. 글자를. 그래서 아까 저 봐요. 수리비, 공사비 다 저기 목적물로부터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말이에요. 수리비, 공사비가. 근데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은 결연성이 없다. 그럼 봐요. 먼저 점유하다가, 자, 아까 비용 봐요, 비용. 이 건물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잖아. 먼저 점유합니다. 나중에 비용이 생기는 거야. 필요비, 유익비가. 점유 먼저, 채권은 나중에. 그래도 상관없고,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는 나중에. 자, 봐요. 여기서 아까 자동차를 수리합니다. 수리비라는 채권이 생겼어요. 그럼 수리비 안 주면 유치권 더 가면 돼. 어리라는 수리업자가. 근데 갑이 제가 시운전 해보고 올게요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럼 채권은 발생했지만 아직 점유는 안 하고 있잖아. 도망가면 여러분이 심리도 못 가서 발백 납니다. 다시 입고시킨 거예요. 또 고장 나서 다른 집에 가야 되는데 바쁘지. 그럼 점유는 언제? 나중에 하잖아. 채권은 먼저 생기고 점유는 나중에 하고, 그래도 유치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와 채권은 결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뭐가 먼저든 상관없다. 하지만 목적물과 채권은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어려운 판례입니다. 그 다음 6번 타이틀이 뭐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칙에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줄 거예요. 보존 사용은 가능하다. 그런데 임의로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은 안 된다 이 말이야. 다시 유치권자가 봐요. 자, 자동차를 유치합니다. 이놈이 무슨 사용은 가능하다고? 보존 사용은 돼야 안 돼. 그런데 임의로 사용한다, 대여한다, 담보 제공한다, 이런 건 돼 안 돼? 안 됩니다. 봐요. 어린한 놈이 수리비 가지고 자동차를 유치했을 때, 자, 보존 사용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사용해야 돼. 왔다리 갔다리. 근데 출퇴근 사용이 뭐야? 안 되지. 타인에게 빌려준다. 임의로 안 돼. 담보 제공이 뭐야? 잡힌다. 안 됩니다. 요렇게 만일에 유치권자가 요렇게 했다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임의로 해서는 안 되는데 한다면 그게 의무 위반이야. 그럼 뭐 한다고? 소멸 청구한다면 채무자. 자, 그래서 봐요. 담보정할 수 없고,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찾았어요? 여기까지는 구라예요. 구라가 뭐야? 그냥 뭐 하는 말이야.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이 판례는. 자, 유치권자가 공사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자가 스스로 주택에 거주하면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 그 다음 줄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다.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면 마지막 줄 거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사용했다면 그 사용이익인 사용료는 줘야 된다. 자, 여러분 이제 경매를 받았어요. 유치권자가 사용하고 있어 거기서. 그럼 유치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적법이야, 불법은 아니야. 왜?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단 차임은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그 건물을 경매 받았어. 그럼 유치권은 주장합니다. 그놈이 점유하면서 인도가 잘할 수 있어. 소유권은 우리가 견나기는 받았지만 대신에 차임 받아 못 받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합니다. 주인뿐만 아니고 새로운 갱락인에게도,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뭐 한다면 보존해서 사용했다면 어떻게 돼? 그 사용료는 줘야 돼. 보존에 필요한 사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았어. 보존 사용이 하는지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판례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일부 공사는 완성되고 70% 정도 됐어. 경매를 받았어. 당연히 공사업자 있지. 뭐 주장합니까? 유치권. 그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에 사업자 등록해놓고 막 장사하고 이러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걸 경매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요놈이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업 등록 떼고 하루에 가가지고 계속, 하루가 아니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진을 찍어야 돼. 판사님 보세요. 그거 사용합니다. 아침 일찍 와갖고 일하고 차 시켜놓고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저리 있대요. 그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뭐 사용한다는 거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사용했다면 차임 받을 수 있대도. 이러면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경매 받고 나서도 1년, 2년 간단 말이야.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얼마고 돈만 해도. 그러니까 요 판례 좋은 판례니까 잘 건전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타이틀이 뭐예요? 한번 읽어봐요. 줄 거요. 임차 대지 부분에도 효력이 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임차인이 비용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하면 건물에만 주장해도 그건 어디까지 미친다고? 대지. 임차 대지 부분에도 효력이 있다. 그래야 되지. 토지 위에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8번) 타이틀이 뭐예요? 여러분, 유치권에서는 점유가 생명입니다. 점유 안 하면 성립도 안 하고, 점유해야 뭐 한다? 점유를 안 하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합니다. 다시 뭐가 소멸되면?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소멸해버려요. 9번 타이틀이 뭐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의 유치권입니다. 제 봐요, 절반. 자, 이 건물을 우리가 경락을 받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유치권자가 있는 거야. 근데 유치권자가 공사업자겠지. 채권, 공사비 가지고 유치권을 하는데, 문제는 이 유치권자가, 경락인은 우리 가비를 하고, 유치권자가 어디 있는데 그놈이 점유를 언제 했다고? 요 건물에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점유를 한 거예요. 유치권자가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유치권은 성립한다. 하지만 후에 점유했기 때문에 새로운 경락에게 유치권 가지고, 원래 유치권은 대항력이 있는 거야. 물건이니까. 새로운 경락에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유가 뭐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게 경매 기입 등기입니다. 다른 말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하게 되면 유치권은 된다. 단 누구에게? 경락인에게 대항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정립수 나가야지.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돼? 원래 주인에게 받아야지. 원래 그 주인. 그래서 이 판례는 솔직히 우리가 경락인이 요런 유치권자라든지 경매다가는 요 집주인 요런 건 잘 알아야 입등기 후에 점유했다 안 할다 알지. 우리 일반인은 모릅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왜? 경매 등기되고 나서 첫 매각기일이 6개월쯤 돼야 나온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아는 거야. 저 어디 경매 나온대요. 경매 정보지나 봐가지고 대부분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특수한 관계만 알 수 있잖아. 그래요. 그래서 9번에 봐요.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경유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이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채권자는 언제 점유한 거예요? 공사업자는 후에 점유했잖아. 유치권은 취득하지만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그 다음 마지막 줄 누구에게? 매수인이 누구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더니 경락인에게 대항이 안 돼요. 이유가 뭐라고? 후니까 후. 자, 108페이지 합니다. 10번 타이틀이 뭐예요? 자, 이제 다세대 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금이니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다세대 중 한 세대 점유 줄 거봐. 여러분 다세대 뭐 연립 이런 거 다세대 보면 보통 한 6가구 올라가잖아. 아니면 8가구 올라가든지. 자, 그래서 만약 6가구에 1,000만 원씩 6천만 원 이제 만약 창호 공사비가 생겼는데 한 집만 점유합니다. 101호만.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조심해야 돼. 101호만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고 만약 201호가 경매 나왔어. 거기도 유치권 허용이 미치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신축 건물이 경매 나오면 유치권자가 있는지 만약에 101호가 없어도 한 세대만 점유해도 전체니까 경락인이 조심해야 돼. 임장 활동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저거 판례입니다. 요거는 누구를 이해하는 판례야? 유치권자에게 유리하겠지. 봐요. 그럼 6세대 공사했는데 6세대 다 점유해야 전체 된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 어찌 보면 또 한 세대만 점유해도 전체 공사금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항상 경매받는 사람들은 살펴야 된다. 잘 살펴야 돼. 11번 유치권 범위. 아까 그거는 저 위에 6번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돼요. 뭐가 비슷하다? 6번. 자, 6번하고 똑같잖아. 그 위에 11번은. 자, 12번이 무슨 채권이라고? 자, 매매대금 채권 밑에 한번 적어볼까요?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채권 밑에 적어라. 권리금, 반환채권, 보증금, 반환채권 이런 거 있잖아. 권리금, 보증금, 지상물, 부속물까지 적어봐요. 그리고 매매대금 채권. 이런 놈들은 유치권이 된다 배웠어? 안 된다고 배웠어? 안 되는 채권입니다. 다시 권리금, 반환채권, 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채권, 지상물,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 유치권이 안 됩니다. 그 5개 해야 돼. 다시 유치권이 안 되는 채권이 뭐라고요? 권리금, 보증금, 지상물,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 자, 그럼 12번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기 넘기를 마쳐서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을 피담보증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 부동산 소유시킨 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별개로 보는 거예요. 별개라. 자,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 가지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14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판례 아닙니까? 14번도 됐어요? 자, 그럼 13번.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을 더 해야 되지만 계약 명의 신탁의 신탁자까지는 줄 거 볼까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 매매대금 나오죠? 그럼 이거 매매대금 채권을 생각하면 돼. 유치권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야. 권리금, 보증금, 지상물,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 요 5가지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 딱 해야 너무 쉬워요. 그래서 몇 번 아까 13번은 상당히 어렵죠. 신탁자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수탁자에게 뭐 가져요? 매매대금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진단 말이야. 그거는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계약 명의 신탁이 뭔지 이거 잘 모르지만 일단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다 반환 채권권 요거 생각하면 돼. 매매대금 나왔으니까 유치권이 안 되거나 끝. 여기서는 유치권이 되고 안 되고를 물어보니까 유치권 안 되는 채권 5개, 6개 주면 되겠네. 권리금, 보증금, 지성물, 부속물, 매매대금. 또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다 반환 채권. 매매대금을 생각하면 돼. 유치권이 안 되는 거 꼭 해놓으면 좋습니다. 찾는 게요. 자, 그러면 자 112페이지 그 중간에 2번 보여요. 2번 한번 읽어봐요. 유치권자가 누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죠. 성납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돼. 안 받았다면 그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인 동의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유효입니다, 여러분. 임대차는 원래 동의 없어도 유효하지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그래서 해설 한번 읽어봐요. 해설. 정답이 해설 2번. 볼 수 없다. 자기서 왜 동의 안 받았기 때문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뭐 받아야 된다? 동의. 주인 동의 받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아까 유치권 관계되는 판례들 좀 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권이 나오네요. 재단권은 잠시만 쉬었다 보겠습니다.